아, 6월 12일 재료학 수업 시작합니다. 일단은 공지한 것처럼 오늘 수업의 내용은 여러분들 내일 모레 있을 기말고사 준비 과정으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주로 할 것이고요. 또한 그 리포트 제출한 거 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스쿼트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자주 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들 일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젊은 사람도 해당합니다만은 하체에 특히 이제 근육이 약해진 때를 대비해서 하체 운동, 특히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손쉬운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 허벅지 근육에 이렇게 빗금쳐 있죠. 여기에 많은 하중을 넣어서 그것을 운동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떠한 운동이든 간에 뭐 심한 부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이 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과하게 힘을 가해진다거나 또 장기간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음, 어떤 제일 먼저 이 그 무릎에 가해지는 자 이게 뭐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 물체에 가해지는 우리 평형방정식하고 그다음에 뭐 밴딩이라든가 뭐 토션이라든가 우리 척추 특히 이제 스파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평상시 생활할 때 그 자세에도 상당히 많은 좀그 여러분들이 그 항상 유념해 주길 바라고요. 자, 이때도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뭐 당연히 이제 그각 신체 구조별로 그 자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순전히 이제 자중에 의한 운동이 되겠죠. 저 자중과 더불어서 힘의 발력이 이제 이쪽 밑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때 이게 일단은 발바닥에서 유니폼한 하중이 걸리는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발바닥에 되는 그 하중이 결국에는 또 거꾸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체에 작용하는 작용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몸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뒤로 보낼 수도 이그 뒤꿈치에 주로 하중을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앞꿈치로 살짝 더 당겨줄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분포하중으로 봤을 때 요 정도의 분포하중이 걸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분포하중이 걸렸을 때 그것의 중심점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면은 여기를 관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일단은 이 그 무릎을 봅시다. 무릎. 어, 무릎의 구조라 하면 좀 뭐하지만은 이 나도 뭐 이렇게 근육에 대한 명칭, 구조물의 의학적인 명칭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특히 그 무릎에 대해서 상당히 그 통증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많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래서 어, 무릎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능이라든가 이 리포트가 일단은 무릎에 관련된 힘을 또 보호의 관점이니까 아마 살짝 그 관찰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 바깥쪽 안쪽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깥쪽, 안쪽. 자, 뭐, 신체 구조물, 뭐,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뼈와 그 디스크만 고려를 했지만은, 이 무릎에서도 여기 이제 연골, 메디칼 매니 스컬스라고 내측 반월판 무슨 뭐 외측 반월판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 무릎의 이제 바깥쪽입니다. 그다음에 안쪽을 봤을 때 위에서 이 그 연골뼈가 마치 아래랑 이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 같이 얹혀져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는 이 근육, 그러니까 근육과 인대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리가먼트하고 머슬입니다. 머슬은 우리가 힘을 줘서 수축할 수 있고 또 늘릴 수가 있는 건데 리가먼트는 그냥 마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그 텐션으로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리가먼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리가먼트가 돼 있고 물론 당연히 그 주위에 이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통해서 무릎을 그 접었다 이제 폈다 할 텐데 이제 이 무릎뼈와 아래 무릎뼈와 위 무릎뼈 사이에 이 연골이 있고 연골이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위에 근육이 만약에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약간의 근육 가지고 이제 지탱을 할 텐데 대부분의 수직 하중은 근육은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근육이 힘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전부 다 이 연골, 이 뼈에 하중이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럴 때 여기서 여기에 그 연골뼈가 이렇게 이제 그 얹혀졌다고 했을 때요. 이렇게 어, 이 무게 중심이 이 무릎을 관통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몸의 자세가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든다, 뭐 한다 했을 때, 이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오는 무게 중심이든 뭐 하체에서, 몸의 전체에서 오는 무게 중심이든 간에 요 무릎을 관통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밴딩 모멘트가 하나도 안 걸리겠죠. 응? 밴딩 모멘트가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그 뒤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게 되면은 무릎이 이쪽으로 오게 되죠. 무릎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어, 이 하중의 관통점과 이 점과의 거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옆에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집중 하중이 이쪽으로 관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걸리는 이 무릎에 걸리는 이 연골에 이게 이제 압축 하중을 주로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만큼 거리만큼 요 물체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형 방정식. 요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로 그린다면은 당연히 이쪽에 이제 하중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중이 올라오면은 이 거리만큼 두 개의 하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형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평형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 하중, 자기 몸을 지탱하는 전체 하중에다가 분명히 여기도 이제 요 물체의 평형에 의해서 F가 가해지고 이 거리 L만큼 여기서 뭐가 걸릴 것 같아요? 바로 밴딩 모멘트가 걸리겠습니다. 이 밴딩 모멘트가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지만은 옆에서 그림을 그대로 그린다면은 요 두 개가 위아래의 연골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래쪽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압축 하중과 그다음에 인장 하중이 걸릴 겁니다. 네?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이 걸릴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관통을 했다 치면은 관통을 이렇게 했다 치면은요, 그냥 이런 수직 하중이 걸리고 마는데 W하고 이렇게 될 터인데 여기에 이 W와 W가 가해지는 상태에다가 플러스 이 추가의 모멘트를 만들어내는 추가의 하중이 걸리게 되고요. 근데 이 힘이 매우 매우 큽니다. 왜 클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L과 W, 그러니까 요 폭이라는 게, 요 폭이라는 게 얼마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무릎이 아무리 두꺼운 사람도 뭐 한 10cm 이내겠죠. 10cm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중이 요걸 이제 H라고 한다면은 이 H에다가 추가적인 이 P라고 할게요. 추가적인 하중 P 곱하기 H가 바로 이 F 곱하기 L만큼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P가 H의 F만큼 이제 모멘트가 엄청나게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든 앞에든 힘이 엄청 가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무릎 일어날 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들 때거나 내 무릎에 얼마만큼 느껴지는가를 한번 이제는 의식적으로 한번 생활할 때 느껴보십시오. 어, 자, 잠깐 다들 일어나 봐요. 자, 다들 일어나서 이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서 예? 자, 잠도 좀 깨고 일어나서 지금 이 사람처럼 무릎의 위치를 요 정도 한 90도 정도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옆으로 통로로 나와서 자, 편하게 한번 해보면은 자, 나도 해볼게요. 이 무릎이 대부분 이렇게 할 때 잘 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와 그때 무릎에서 느끼는 거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엉덩이를 내밀어 가지고 그 발바닥과 이 무릎이 관통했을 때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무릎을 의식적으로 앞으로 내보내보세요. 앞으로 내보냈을 때 무릎에서 느끼는 힘과 무릎이 발바닥과의 그 관통해가지고 무릎에서 느껴지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뭐 근육이 워낙 발달한 사람은 아마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근육의 힘을 빼고 근육의 힘을 빼고 무릎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뽑아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무릎에서 걸리는 힘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러분들 몸이 너무 뻣뻣하다 느껴져요? 빨리 앉고 싶으니까 느껴진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어, 이렇게 해서, 이 무릎을 보호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로 엉덩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무릎이 발바닥에 이렇게 반동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무릎에 엄청난 밴딩 모멘트가 걸리고 그 밴딩 모멘트를 지탱하기 위해서 무릎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거 곱하기 힘. 그래서 좁으면 좁을수록 압축과 인장하중이 엄청 걸리겠죠.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위와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쪽입니다. 이 허리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의 이 거리가 또 존재를 하게 되겠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근육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근육이 이 무게 중심과 멀리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운동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허리는 피치 못하게 밴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종아리 근육보다 더 뒤에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포지션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꺾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모멘트와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꺾어서 우리가 이제는 척추의 구조도 대충은 이제 감을 여기 척추 그림이 없나? 스파인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이 척추의 구조가 이렇게 럼바가 아까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이쪽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뒤에 어떻다 그랬어요? 뒤에 신경다발이 뒤로 이렇게 쭉 간다 그랬죠? 예? 뒤에 신경다발이 쭉 가서 그 신경다발을 지금 척추뼈의 사이사이 그 관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이 뒤로 이렇게 밀리게 해서는 안 돼요. 뒤로 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 있죠? 반대로 이렇게 꺾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렇게 꺾으면, 그러니까 상체가 항상 앞으로 가니까 여기 모멘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걸리는데 그 모양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매우 이 척추의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갈 힘, 모멘트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짝 S자의 커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물체를 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디스크가 앞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스크를 지금 앞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모멘트가 뒤로 잡혀도 뒤로 이렇게 해서 힘으로 밀어줘도 형태를 이렇게 해서 디스크를 앞으로 보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도 지금 S자로 이렇게 꺾여 있죠. 이것도 이렇게 꺾여 있는 이유가 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이유가 이 사람 목이라는 게 항상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으로 돼 있으면서 이게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는데 이게 S자로 잡혀지면서 이렇게 S자로 잡혀지면서 이 형태를 디스크가 뒤로 못 가게 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쪽으로 S,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S자로 해서 항상 척추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척추 D, 토라식은 주로 앞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우리의 몸 구조가 뭐 고대 때 이렇게 주로 사냥을 하던 모두 항상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머리를 지탱을 해야 되고, 또 허리가 또 지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앞으로 구부러지고, 목이라는 게 이렇게 꺾여지기 때문에, 뒤에 디스크를 뒤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향을 반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꺾이고, 이렇게 S자로 꺾였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간단한 이해를 통했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뭐 비밀론이든가 토션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역학을 항상 염두에 두고 느끼면서 이러한 역학이 이제 밴딩과 트위스팅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디자이너로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항상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감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몸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운동하고 특히 걷고 뭐 할 때마다도 내가 지금 얼마만한 하중이 내가 지금 등허리에 지금 가해지고 있겠다. 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은 역학이 재료역학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직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바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릎을 그동안 쭉 척추에 대해서 했는데 무릎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이 그 관절 이제 관절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물체를 들 때도 손으로 들 때
주로 우리가 운동하는 거는요, 근육을 운동시키는 거지, 뭐, 디스크를 운동시킨다거나, 무릎 관절을 운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쿼트를 하는데 나도 무릎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막 무릎을 아까처럼 이상한 포지션을 해서 연골을 그냥 막 짓누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통증은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운동을 많이 한다. 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운동은 주로 이제 머슬링 운동입니다. 머슬을 팽창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축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서큘레이션, 블라드라든가 뭐 어떤 혈관에 있는 그런 걸 하면서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거지. 어, 연골뼈라든가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그 주위에 아까 얘기했지만 리가먼트도 있고 이제 머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한 30분,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질문 들으면서 오늘 수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수업에서 커버한 내용은 물론 이제 주로 이제 토션, 틴월 라든가 이제 밴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밴딩의 이제 디포메이션을 안 했어요. 그건 이제 재료학기 때 진행을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 재료학이 이제 강의반이 강사분이 이제 교수님이 네 분이시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다시 한번 내가 재료학 2를 강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밴딩의 변형을 고려한 밴딩, 그러니까 지금 응력을 계산하는 밴딩에서의 응력과 변형과 이것을 합치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뭐 4차 미분 방식을 풀면서 이 구조물의 밴딩, 특히 statically indeterminate한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indeterminate라는 게 힘의 평형. 우리는 지금 힘의 평형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스트레스, 밴딩, 힘의 평형에 의해서 힘을 알아야 밴딩에 의한 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응력을 구할 수 있는 이론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의 밴딩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변형을 같이 고려를 해야 밴딩 모멘트가 나오고요.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응력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학기 말 참 시간 빨리 지나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번 주가 매우 바쁘고 뭐 재료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업을 동시에 6개, 7개 듣는 학생들은 이제 사실 부담이 많을 텐데 지금 재료강 뭐 나중에 준비한다 그런 생각 말고 지금 집중해서 한 3, 40분간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물론 학기 말고사 문제 어떻게 나와요? 그런 질문 빼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서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카톡에도 얘기했지만은 주로 토션과 밴딩의 응력 계산하는 거가 주로고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기역자 빔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서 하중이 걸렸을 때 밴딩 모멘트와 트위스팅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도 보면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statically determinate였어요. 즉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문제가 밴딩 스트레스와 트위스팅 시어 스트레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리뷰를 했었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문제에서 밴딩과 트위스팅 문제를 줬는데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밴딩에 의한 변형을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 아셨죠? 네, 변형은 안 배웠어요. 그래서 변형의 제약이 들어가서 변형, 힘의 평형,
그다음에 물성치 이 세 단계 중에서 평형만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현재는 물론 예습을 미리 다 해서 변형까지 고려해가지고 한다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못하는 걸 이해하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이해를 잘했다라는 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트위스팅과 밴딩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네? 아시 그래요? 뭐 이거를 지금 시간에 리뷰를 한다고 이게 뭐 기말고사 나온다는 거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지 트위스팅과 밴딩을 커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했다는 것이 내가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3차원입니다. 이렇게 음, 지지되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서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어때요? 힘이 아래로 가해지는 이런 경우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각 부재에 얼마만큼 힘이 가해지고 모멘트가 힘에 의해서 각 부재 단면별로 단면으로 밴딩과 그 다음에 트위스팅이 잡혀질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러한 계산되는 스트레스 트위스팅 모멘트와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우리가 응력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 했었죠. 이거 외에 이제 뭐 다양한 그 문제들이 비슷한 유형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밴딩일 때 갑자기 또 이거 안 나올까요? 이러한 밴딩, 즉 단면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단면에서의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힘의 평형 방정식을 가지고 이 위치에서의 밴딩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를 무슨 문제? 스태티컬리 디터미네이트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어느 위치에서 모멘트가 구해지고 모멘트가 구해지면은 아까 녹화한 영상이 지금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렸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단면의 위치에 모멘트가 걸리고 모멘트가 걸리면은 그 단면에서 발생되는 응력을 구할 수가 있죠.
맞죠? 응력을 구할 때 이 단면의 형태가 뭐 두 개의 재질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개의 재질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단면의 형태가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뭐 A 재료, 뭐 B 재료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최대의 응력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스태티컬리 디터미네이트한 문제고 이거는 그 모멘트 앤 트위스팅이 같이 걸리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이 재료역학을 통해서 배웠던 토션과 밴딩에 힘이 주어졌을 때 얼마만큼 능력이 계산이 되는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다른 재료를 해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지질했어요. 자, 보십시오. 양쪽을 지질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뭐 임의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중을 가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물체 임의의 여기에 아까처럼 여기에서의 모멘트를 해서 응력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떨까요?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 이 단면에 의한 모멘트를 계산하려면은 모멘트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힘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문제. 즉 이런 거는 이렇게 여기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잡으면은 자유물체도를 잡으면은 여기에 그 힘과 모멘트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모멘트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배운 바로는. 왜 그럴 것 같아요? 스태티컬리 인디터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태티컬 인디터미네이트, 즉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중이 가해졌는데 이 여기에 그 단면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자유물체들을 잡으라고 치면은 여기에서의 반력을 알아야 되는데 반력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반력이 있고 이쪽에도 반력이 있고 이쪽에도 모멘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R1이고 R2고 여기가 모멘트 1이고 모멘트 2라고 한다. 발생 일반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맞죠? 미지수가 몇 개예요? 네 개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2차원 구조물의 힘의 평형 방정식은 세 개. 더더군다나 X 방향으로는 아무 정보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밖에 안 돼요. 수직 방향의 힘의 평형 방정식과 이게 모멘트 평형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개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직관적으로 지금 뭐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만은 직관적으로 여기가 이게 어떨 때 여기는 프리일 때는 이게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있죠. 여기는 오른쪽이 이렇게 잡혀져 있죠. 이게 어떠한 경계 조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태티컬리 디터미네이트가 되고 인디터미네이트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반력이 이런 수직 하중과 밴딩 모멘트 요거밖에 없죠. 그러기서 평형 방정식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평형 방정식이라는 게 F 이퀄 Y 이퀄 0, 그 다음에 전체 모멘트 이퀄 0 해서 이게 이제 Y입니다. 이게 이제 X고. 그랬을 때 두 개의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 두 개의 문제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이상 되는 거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2차원 문제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풀어낸다고 시작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풀리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떠한 경계에 의해서 미지수가 나오고 이 미지수하고 평형방정식의 개수가 맞아야 평형방정식만 가지고 구해내는데 그보다 미지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물체의 평형만 가지고는 못 푸는 문제구나. statically indeterminate구나. 고로 변형의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형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얘가 너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얘가 위에서 오른쪽에서 잡고 있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너 절대 위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 또한 너 이렇게 회전하면 안 돼라고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력이 힘이 많아지고 그 발력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물성치 조건을 구해 있어야 발력이 구해져요. 물성치 조건. 우리 계속 얘기하는 3, 5, 1이 바로 그겁니다. 물성치 조건이 있어야 힘의 발력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 statically indeterminate예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컨셉도 시험 문제에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력들이 왜 못 구해지는가, 또 발력이 구해질 때, 안 구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 밴딩에서 안 구해질 때가 어떤 문제인가, 지금 이것처럼 변형의 조건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우리 배웠던 이 스프링 두 개가 이렇게 스프링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하중이 딱 가해졌을 때 이거 기억나죠? 스프링 두 개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스프링 얘는 이제 F equal K1X고 얘 스프링은 F equal K2X2 라는 두 개의 물성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력이 좀 만들어지는데 발력이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프링이 두 개 때문에. 근데 평형 방정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모멘트 평형이라는 걸 못 구하니까 그냥 Y 방향 평형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에다가 지금 이게 1, 2, sorry, F2 해서 F2하고 F1 이게 지금 일직선입니다. 이 지수가 두 개예요. 평형 방정식은 하나고 바로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물성치 조건을 써야 돼요. 변형의 조건과 물성치 조건. 그래서 F1과 F2가 각각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변형과 동시에. 밑에 거도 statically indeterminate 해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statically indeterminate 해서 각 단면의 모멘트가 지금 못 구해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응력이 지금 못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특히 척추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 스파인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스파인의 목뼈, 허리뼈, 무릎에서 여러 가지 그게 뭐 특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구조물로 생각을 해서 평형을 고려해서 혹은 뭐 statically indeterminate처럼 물성치를 고려해서 반력을 구해내고 그래서 어느 단면에 어느한 응력들이 특히 밴딩에서는 이런 둥그란 물체에 밴딩이 걸릴 때는 응력이 어떻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선형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걸리는 응력들이 선형이고 트위스팅도 역시 마찬가지죠. 트위스팅이 잡히면은 시어 응력이 맨 바깥에는 항상 최대죠. 네? 시어 응력이 항상 최대가 돼서 그 바깥에 걸리는 이것들이 물론 이게 이쪽이다 치면은 최대의 인장 응력과 트위스팅이 같이 잡힙니다. 이게 여기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최대한 인장, 그다음에 시어가 이렇게 잡혀서 밴딩과 미안해, 내 그림이 아주 좀 제대로 못 그리겠는데 펜 때문에 밴딩과 그다음에 이 트위스팅 에서 이렇게 어떤 물체의 응력이 구한 다음에 무엇을 따져줘야 돼요? 그 응력이 그 재료에 가해지니까 재료가 갖고 있는 강도와 비교해서 이제 물체의 파손을 우리가 따져나가는 게 우리가 재료학 2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빔이든 트위스팅이든 또 statically determinate든 indeterminate든 어떻게 해서 어느 물체의 응력들이 이렇게도 당겨지고 저렇게도 당겨지고 하는 복합 응력에 의해서 재료의 뭐를 따진다고요? 파손을 따져야 되겠죠. 네? 파손을 따져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 바로 그게 파손 이론이고 그 파손 이론이 우리 챕터에서 우리가 지금 건너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게 이게 그 흐름이 그 우리가 항상 봤던 그 3, 5, 1 플로우가 어느 경우든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사실 기다리면서 내가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한 거고요. 물론 물어볼 게 없는 게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는 거하고, 두 번째는 준비를 오늘 밤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물어볼 게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게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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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지난번과 이제 유사합니다. 예. 내가 여기 엑셀을 얘기를 안 했는데, 엑셀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엑셀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혹은 리포트에 했던 것 정도만큼은 여러분들이 익숙을 해야 되겠어요. 아셨죠?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그 매크로로 하는 액션에 대해서 녹화하는 거, 그러니까 매크로를 레코딩하는 거 보여줬죠. 예? 매크로를 레코딩해서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 여기 어떤 게 있었어요?
스파인 스트레스 이거였죠.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 이렇게 하는데 뭐 버튼 누르면은 이제 반짝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얻어지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나온 숫자를 지금 이게 밴딩이라는 게 어사인 매크로를 한번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아직 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겁내지 말고 시작하세요. 예? 겁내지 말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없으면 아무 생활을 못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게 언어인데 컴퓨터랑 말하는 게 언어인데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를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1이 셀렉션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E9이라는 게 뭐예요? E9이 지금 요거네요. 뭐 참고로 이거를 0을 한번 넣었을 때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이런 매크로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천상 몸으로 때워야죠. 시그마 X 해서 랭스가 1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주되게 짠 게 지금 뭡니까? 밴딩에 의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여기 이제 계산을 했고요. 토션에 의한 트위스팅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계산을 했고요. 엑셀인 것도 이제 다 했습니다. 다 우리가 관련된 했고요. 그때 발생되는 응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내 습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인풋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무엇이라 했을 때 뭐 시그마 밴딩에 의한 그 맥시멈 밴딩의 밴딩 맥시멈이 1일 때 랭스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얼마예요? 여기 나왔죠? 그래서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Not copy the content. I gonna 다음에 랭스가 5일 때 지금 응력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또 예, 바뀌어서 여기다가 이 카피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또 10일 때 10이면은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해서 나온 응력을 요거를 카피해서 카피해서 여기다가 그 페이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 해가지고 값을 얻어서 결과를 한 다음에 여기 인서트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인서트에 그래프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엑셀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일단 엑셀로 이론을 수식을 넣고 그 수식에서 값을 바꿔서 만들어진 값을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주 매우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러한 버튼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걸 짜면은요, 딱 누르면 그래프가 딱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매크로를 짜야 되는데 매크로를 안 짜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랭스를 바꿔서 1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을 넣고 2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 아니 5, 10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넣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X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잡고 여기 항상 인설트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X의 타이틀, Y의 타이틀을 X 타이틀 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그림이 보면은 이게 어때요? 선형으로 쭉 가고 있죠. 영영을 통과하면서 선형이에요. 왜냐? 모든 이론은 우리가 지금 선형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I'm sorry. 그 선형 상태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랭스에 따라서 모멘트가 비례하고 있죠. 이 모멘트가 지금 어때요? 길이에 비례하고 있죠. 길이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 모멘트가 있고 모멘트에 의해서 또 선형적으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는 항상 이런 그래피컬하게 결과를 보고 관찰하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나오는 인설트에 인설트에 여기 뭡니까? 인설트에 요 그래프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스캐터라고 돼 있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바차트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 바차트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차트라는 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물리적으로 연관이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랭스가 컨티뉴어스한 거죠. 컨티뉴어스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 5, 10에 따라서 이 양쪽으로 거리가 달라지죠. 예?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바차트를 그리고 뭐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연속적인 데이터일 때는 뭐로 그린다? 여기 보면은 스캐터로 해서 간격 조절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그렇게 그림이 나와야 돼요. 딱 보면은 이거는 경향이 선형이 아니구나라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바차트를 그리면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그려도 이 스캐터하고 바차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파이 차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엔지니어들은 항상 그래피컬하게 결과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숫자 파악은 힘들어요. 즉 디자이너로서 상당히 그 감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인데 우리가 2에 대해서 결과를 뽑지 않았는데 2에 대해서 결과를 뽑고 그 결과 나온 것을 사실 정확한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당연히 이놈이 이렇게 선형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바차트로 그린다거나 뭐 이상하게 그려버리면은 이러한 피지컬 현상들이 없어져요. 매우 중요한 얘기고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인풋이 뭐고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을 거쳐서 잘 들으세요. 계산 과정을 거쳐서
결과 나온 입력들 이런 거는 요까지는 엑셀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이론 우리가 재력학에서 배웠던 단순한 어떤 결과도 아셨죠? 예, 이거는 뭐 무슨 재력학에 엑셀 강의를 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하는데 계산기를 못 들은 거랑 똑같아요. 엑셀은 계산기를 대신하고 프로그래밍을 대신하는 머스트예요. 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걸까지 해서 그 짧은 시간에 다닥 다닥 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잘 안 들려요. 예. 뭐 핸드폰,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해도 되고, 말하는 거, 뭐 도서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거면은 카톡방에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카톡으로 대답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은 화상으로서 여러분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내가 뭐 얘기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미리 준비돼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전달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줌으로 들어올 것이고 중요한 것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막 말로 이렇게 대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단 화상은 좀 이렇게 카메라가 반드시 켜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것까지는 가능하죠. 예? 어디에 있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뭐꼭 PC에 있는 카메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PC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엑셀이라든가 이런 계산 작업이라든가 인터넷에 대해서 많은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야 되고 단 한 가지 제가 금지하는 거는 뭐예요? 오너 코드라 해서 서로 컬래버레이션만 안 하면 돼요. 서로 이렇게 묶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끼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형이라든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뭐 엄마한테 물어봤자 뭐 대답도 못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의만 이제 금지하고요. 모든 거는 다 오픈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빠를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론을 익숙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데 뭐 공부를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0%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서칭할 때는 사실 인터넷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정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물성치를 끄집어낸다거나 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자꾸 답을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부터 2시 반까지.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로 아니 앞과 뒤로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1시부터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뒤에 질문, 예, 됐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자,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의 수업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시부터 1시 20분으로 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겠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2시 반? 오케이? 네, 2시 반, 오케이. 카톡에 1시부터 2시 반까지고, 그 다음에 엑셀, 그 다음에 모든 PC, 그 다음에 카메라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카톡으로 시험 문제지가 나가고요. 줌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네, 몇 문제요? 어, 한 3 플러스 1? 네? 한 4문제 정도? 어. 내가 왜 3 플러스 1이라고 했을까? 잘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자, 중요한 거는, 뭐, 유형,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것들, 특히나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오늘 강의도 지금 빨리 가서 올릴게요. 올려서 여러분들이 쭉 리뷰를 하고, 어, 뭐, 수업 중에 이제 많은 말을 이제 반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으니까 필요한 데에서 중점적인 것을 자꾸 익히고, 공부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어, 물론 이제 역학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근데, 뭐, 지금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내는 이제 리포트, 뭐, 100% 리뷰가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정확한 답, 수치적으로 이제 얻어내는 거는 사실은 세컨더리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프로치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도 그런 컨셉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뭐뭐뭐 해서 이거 쉬어하면은 어, 역학을 고려해서 풀면 됩니다 하고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보통 2학년들 지금 이번 주가 가장 바쁘죠? 네? 예, 가장 바빠서 어, 어, 그러니까 집중 잘해서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평가의 일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 잘 조절해서 효과적으로 잘 진행을 하도록 시험을 치도록 하고요. 대신에 지금부터 시험 전까지 카톡에 올려지는 어떠한 질문도 내가 다 최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랑 개인적으로 보내지 필요 없어요. 나한테 뭐 연애 편지 쓰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할 거고 다들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카톡방에 단톡방에다가 같이 넣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도 거기다가 답변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좀 질문이 부적절한 거는 좀 자제를 해주고요. 어, 또 뭐가 있을까? 하여간 이번 2023년도 1학기 뭐 수업을 강의를 제력하기 일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 이렇게 종강이 끝내고 사실 수업이 어, 그 강의가 살짝 좀 저도 스스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예, 교수로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후배자 제자 많은 걸 더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 어, 많은 내용보다는 어떤 중요한 핵심의 줄거리 우리가 특히 역학은요 어떤 A부터 Z까지 어떤 문제에 도달을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마일스톤을 정확하게 한 3개나 4개점만 찍고 있으면은 어, 막연하게 저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일스톤을 항상 거쳐가면은요 문제가 매우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일스톤 간에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로컬한 마일스톤 해가지고 자기의 역학의 이해의 중요 지침을 그게 주로 얘기해서 이제 뭐 개념이다 무슨 뭐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만은 어, 수업 시간에 그러한 마일스톤을 위해서 내가 3 플러스 5 플러스 1이라는 지침을 끄집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한 거고요. 하여간 뭐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잘하고 또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동영상 뭐 이렇게 해드려도 항상 마음 부족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여간 잘 시험 보고 그다음에 어, 이번 끝나자마자 여기 조금만 힘들면 이제 방학입니다. 즐겁죠? 즐거운 방학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좀 부담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지금 2학년 때 방학 기간이 가장 2학년 때 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방학 기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준비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끝나자마자 마음 풀지 말고 일단은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여러 가지 그 개인 생활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엑셀 가끔 플러스 이제 프로그래밍도 그 계획 중에 반드시 좀 넣기를 바랍니다. 뭐 엑셀이라기보다 이제 프로그래밍,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거는 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특히 우리 기계공학은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I라든가 이런 이제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심지어 이제 통계라든가 특히 이제 다들 이제 프로그래밍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짜져져 있는 상대방의 툴을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아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이론을 이해하고 그거를 프로그래밍화해서 컴퓨터화 대화해가지고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집중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디자이너 툴을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들어가든 대체 불가능해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어디를 가든 간에 뭐 삼성을 가든 현대든 가든 혹은 중소기업 가든 스스로 창업을 하든 간에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쉽게 이 사람이 아니면 딴 사람 쓸 수 있어.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되면은 인생이 슬퍼져요. 예. 뭔가 여러분들만의 어떤 강한 능력이,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요새 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우수한 사람들 뭐 의대로 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래도 엔지니어만큼은 더 거기서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어, 첫째는 창의성이고요. 스스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즐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능력을 소화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면은 정말로 언리미티드한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갈 수가 있어요. 아셨죠? 나중에 교수님 말대로 했는데 인생이 불행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상해 줄게요. 자, 오케이. 일단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네? 수업 잘 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